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백신 접종이 중증으로의 진행과 사망 위험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5월에서 7월 국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접종 시 중증 환자 진행은 85%, 접종 완료 시 사망은 97% 정도 예방된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 공급으로 백신 물량 숨통이 트이면서 정부가 백신 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모더나가 이달 공급 물량을 줄이면서 모더나와 화이자 등 mRNA 백신의 1차와 2차 접종 간격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한시 조정했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미국에서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번 환자는 2주 새 43% 증가해 8만 8천여 명으로 집계됐고 하루 사망자는 2배 늘어 1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부스터샷이 감염이나 중증 악화를 현저히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60세 이상의 화이자 백신 3차 접종을 한 결과 2차 접종보다 효과가 4배 이상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나 퇴행성 뇌질환 환자 가운데 일부는 후각 장애를 앓기도 하는데요. 잠시 뒤 내몸 보고서에서는 후각 기능 장애와 한국인 맞춤형 후각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이 예방 효과는 물론이고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접종을 재차 권고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월에서 7월 국내 자료를 보면 백신 접종 시 중증 환자로 진행될 확률은 약 85%, 사망은 97% 정도 예방된다는 것이 중간 결과로 분석됐다고 말했습니다. 손 반장은 접종 뒤 돌파 감염이 일어난다고 해도 중증 진행이나 사망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돌파 감염의 경우 2천여 건이 발생했지만 전체 접종자 규모와 비교하면 0.03%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내 백신 접종이 진행된 2월 이후 발생한 환자를 보면 미접종자가 91%로 대부분 미접종자 사이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공급 차질이 빚어졌던 미국 제약사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모더나 백신 101만 회분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주까지 2주 동안 600만 회분이 추가로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선 브리핑에서 모더나사가 9월 첫째 주까지 백신 701만 회분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701만 회분이 2주간 순차 공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 백신의 1, 2차 접종 간격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관련 질의에 접종 간격 조정은 9월에서 10월 백신 도입 일정 등과 함께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모더나 백신 공급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시작될 18세에서 49세 접종일이 앞당겨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접종이 개인 희망에 따른 사전 예약에 따라 진행되므로 백신 공급이 증가했다고 해도 일괄적으로 얼마나 당겨질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더 많은 사람이 예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연령별 미접종자의 접종 시기는 접종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둔 고3 수험생과 고등학교 교직원 가운데 95%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고3과 고등학교 교직원 64만 7,865명 가운데 94.7%인 61만 3,350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부터 30일 1차 접종을,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2차 접종을 진행했습니다. 고3의 수험생과 대입 관계자는 전체 9만 8,499명 가운데 94.7%인 9만 3,324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2차 접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과 중학교 교직원은 57만 8,840명 가운데 94.6%가 1차 접종을 마쳤고 다음 달 2차 접종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의 서울 시내 집단 감염을 분석해보니 교육, 보육시설 관련 사례가 20%에 달했습니다. 2학기 등교가 확대하면 교내 전파 규모가 더 커지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이 밖에 장소별로 보면 직장 관련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학원에서는 지난달 30일 종사자 1명이 처음 확진된 뒤 감염자가 2자릿수로 번졌습니다. 좌석 띄우기는 잘 지켰지만 마스크 착용은 미흡했습니다. 일부 마스크 착용이 미흡하였고 장시간 함께 수업하며 전파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첫 1000명대 확진자가 나온 지난달 7일부터 5주 동안의 서울 집단 감염 사례를 분석해봤습니다. 20% 가까이가 학원과 학교, 유치원 발이었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모두 367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14%였습니다. 최근에는 개학과 동시에 하루 평균 162명이 감염될 정도로 학생 확진자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만큼은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교육당국과 방역당국 그리고 학교 학원 간 방역 공조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등교가 확대하는 다음 달 6일부터 감염 규모도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급식 때 좀 더 거리 유지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 듣기로는 학원에서 감염이 더 많기는 해가지고 교육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육, 보육기관뿐만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소별로 보면 직장 관련이 30%에 육박해 가장 많았습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어린이집 관련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자연 환기가 어려운 지하 공간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하 환경에서 감염이 시작된 사례만 살펴보니 관련 확진자는 77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확진자 10명 가운데 3명꼴입니다. 특히 제한된 공간에서 여러 명이 땀을 흘리는 실내 체육시설과 연습실의 경우 지하에서 감염이 확산한 경우가 절반이었습니다. 밀집되고 밀폐된 공간이나 비말 발생이 용이한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평소보다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최근 언제 어디서 감염됐는지 모르는 환자 비율은 30%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확실한 건 밀접, 밀집, 밀폐된 공간에서 바이러스가 확 번진다는 겁니다. 동선을 최소화하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만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한중일을 더한 아세안 플러스3의 경제조사기구인 AMRO가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3.9%로 전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AMRO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수출과 국내 투자의 견고한 회복세에 힘입어 올해 3.9%, 내년은 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밝혔습니다. AMRO는 다만 높은 가계부채와 불확실한 고용 전망은 민간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불균등한 회복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정부가 백신 접종을 성공적으로 늘리면 노동시장과 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약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MRO는 이어 대규모 경제 부양책이 감염률을 통제하고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는 데 이바지했다면서도 재정 지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에 집중해야 하며 중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의 정상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2분기 밥상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저소득층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가 2분기에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에 지출한 월 평균 금액은 24만 4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2% 늘었습니다. 이는 7%인 1분위 가구 전체 소비 지출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식료품 물가 상승이 지출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제조업 인력이 제조 강국인 미국, 일본보다 빠르게 늙어가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급격히 약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 고령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제조업 근로자 비중이 2010년 15.7%에서 2020년 30.1%로 14.4%포인트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30대 비중은 35.1%에서 27.8%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 연령은 2011년 39.2세에서 2020년 42.5세로 3.3세 올랐지만 일본은 1.2세, 미국은 0.3세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연평균으로 한국의 제조업 근로자 평균 연령은 0.9% 올라 미국보다 11.3배, 일본보다는 2.8배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계속 확산하면서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21일 기준 미국의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5만 1,227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집계를 기준으로 최근 7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15만 명을 넘긴 것은 올해 1월 말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2주 새 4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고 하루 사망자는 2배 늘어 1,00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6주째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시위대는 식당, 카페, 술집에 들어갈 때나 장거리를 이동하는 버스와 기차, 비행기를 탈 때 백신 접종 정보가 담긴 보건 증명서를 제시하라는 방침에 항의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파리, 마르세유, 툴롱 등 220여 개 도시에서 시위가 열렸고 20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매주 토요일 열린 시위 참가자는 지난 7일 23만 7천 명으로 정점을 찍고 14일 21만 5천 명, 21일 17만 5천 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3차까지 접종할 경우 감염이나 중증 악화를 현저히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60세 이상의 화이자 백신 3차 접종을 한 결과 열흘이 지난 후 효과가 2차 접종을 마쳤을 때의 4배 이상 높았다고 이스라엘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특히 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입원을 막는 데는 5배에서 6배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30일부터 60세 이상의 3차 접종을 시작했고 지난 19일부터는 40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임신부와 교사, 의료진도 부스터샷을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미국 남동부 테네시주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2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실종됐습니다. 북동부 지역에서도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열대성 폭풍이 강타하면서 정전과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우와 강풍에 뿌리채 뽑힌 나무가 쓰러져 있고 차량은 뒤집힌 채 반쯤 물에 잠겼습니다. 온 동네가 폭격을 맞은 듯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습니다. 테네시주에 하루 최대 430mm에 넘는 비가 내리며 주의 최대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Houses are washed away, knocked off foundations, just totally gone. Still people missing. Lots of cars are smashed up and gone. 지금까지 수십 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는데 사망자 중에는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아기 등 어린이도 여럿 포함됐습니다. 파손된 주택과 뒤엉킨 잔해 속에서는 생존자 수색과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Those searches will continue tonight until dark and will pick back up in the morning. 한 남성이 패들보트를 타고 침수된 거리를 오갑니다. 허리케인 헨리의 영향으로 뉴욕시의 하루 강우량이 113mm에 달하며 시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허리케인은 북동부 지역에 상륙하면서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했지만 곳곳에 침수와 정전 피해를 남겼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심각한 피해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며 복구를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의 철수 시한이 예정보다 늦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20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미 행정부와 군 사이에서 철군 시한을 이달 31일 이후로 연장하는 데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희망사항은 연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아프가니스탄을 떠나고 싶은 모든 미국인의 대피를 31일 이전에 마치는 게 목표지만 시간이 더 필요할 경우 연장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번 철군 결정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올바른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는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민간 여객기까지 피난민 수송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슬람 국가 IS의 테러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미국 정부가 공항 경계를 위해 추가 파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프간인 가족들이 피난 가방만 챙긴 채 영국군 수송기에 오릅니다. 대형 수송기는 이내 피난민들로 빼곡히 채워졌습니다. To link them up and to work together, essentially to get as many entitled personnel from whatever countries into a safe location as fast as possible. 미국과 동맹국들이 지난 21일 하루 동안 카불 공항을 통해 아프간 외부로 탈출시킨 사람들은 7,800여 명. 지금까지 모두 2만 5천여 명이 항공편으로 아프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 미국인과 서방 동맹국에 협력한 아프간 사람 수만 명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수송 작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 항공사 6곳의 여객기 18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불 공항의 혼란이 계속되면서 이슬람 국가 IS의 지부를 자처하는 ISK의 테러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공항 주변과 피난민에 대한 테러 차단을 위해 추가 파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탈레반 지도부가 새 정부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반탈레반 무장 세력은 협상을 통한 포괄 정부 구성을 요구하며 탈레반 측이 이를 거부하면 결사 항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We want to make Taliban realize that the only way forward is through negotiation and talk, and we are talking to them, and we do not want war to break out and to happen. 주요 7개국 정상들은 24일 화상회의를 열어 아프간 피난민 수송 등 주요 혈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박경석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미국 역사상 최대의 외교 정책 굴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철군 약속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중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정치적 공방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엘라바마주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 상황이 사실상 항복과 같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외교 정책의 굴욕이라고 공격했습니다. This is the greatest humiliation I've ever seen. Biden's botched exit in Afghanistan is the most astonishing display of gross incompetence by a nation's leader. 심지어 베트남 사례는 바이든의 참사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 정부의 붕괴가 예상보다 빨랐다고 인정하면서도 철군하기로 한 것은 미국을 위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American troops cannot and should not be fighting in a war and dying in a war that Afghan forces are not willing to fight for themselves.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기로 한 결정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탈레반과 평화 합의를 체결해 올해 5월 1일까지 철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아프간에 주둔한 미군 수를 15,500명에서 2,500명으로 줄였습니다. 올해 1월 20일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3개월여 남은 촉박한 철군 시한을 연장해 5월 1일부터 시작해 9월 11일 이전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오판했습니다. 미군이 철군하고 아프간 정부가 붕괴하기까지 적어도 1,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1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카불 공항을 통한 목숨을 건 탈출과 국제적 난민 문제 등 심각한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책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고양이가 설사를 멈추지 않는다면 염증성 장 질환을 의심해봐야 하는데요. 특히 길고양이의 경우 세균과 바이러스로 인한 장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 전 길에서 구조된 고양이가 줄곧 설사를 했는데 항문까지 심하게 짓물러 있어 전문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는데요.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염증성 장 질환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길고양이 소월이. 얼핏 보기에도 항문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시호 나와봐. 응? 병원 가자, 병원. 사람의 손길을 극도로 거부하는 소월이. 소월, 병원 가자. 과연 소월이는 상처를 치료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최근 제작진에게 다급한 구조 요청을 한 제보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픈 아이가 있다면서요? 아, 네. 저 방 안에 있는데 애가 좀 경계가 좀 많이 심해서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한 첫 번째 관문. 오, 냄새가? 배변 흔적만 보이는데요. 저기야. 그 안에 숨어 있거든요. 드디어 마주한 오늘의 주인공 소월입니다. 경계하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은데. 길냥이였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중간중간에 병원을 데려가려고 좀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패하면서 아이가 좀 많이 놀랐는지 이제 더 경계가 심해지고 이런 이제 어두운 곳에만 계속 숨어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예슬 씨는 소월이를 집에 데려온 이후 청소에 쏟는 시간이 길어졌다는데요. 소월이가 배변을 흘리고 다니는 탓에 매일같이 쓸고 닦기 바쁘답니다. 자기 전에 이제 제가 치워주고 자러 가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와보면 거의 이런 상태예요. 소월, 이거 좀 넣을게. 어? 이거 깨끗한 거. 여전히 예슬 씨를 경계하는 소월이. 미안해. 미안. 이런 서슬퍼런 동거를 한 지도 어느덧 한 달째. 가까이 갈수록 거부감을 보이는 소월이. 하지만 예슬 씨에겐 소월이를 차마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거 다시 진짜 내보내지도 못하고 이게 아프니까 또 치료는 해주고 싶고 근데 또 저 아이는 아이대로 이제 경계도 또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이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 어느 날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는 소월이. 군데군데 빠진 털과 앙상하게 마른 모습에 자꾸만 신경이 쓰였다는데요. 구조를 결심한 건 시뻘겋게 부은 소월이의 항문을 본 뒤였습니다. 특히 뭐 항문 쪽이 제일 안 좋았죠. 네. 이제 날씨도 더워지는 상황이니까 저러다가 이제 감염돼가지고 진짜 살이 썩거나 이제 그렇게 되겠다. 빨리 이제 치료를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만 이제 내가 데리고 있다가 우선은 다시 뭐 방사를 시켜주거나 아니면 뭐 입양처를 찾아주거나 그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죠. 예슬 씨가 설사를 하는 소월이를 위해 약을 준비하는데요. 이 약을 한 아침 저녁으로 2번씩 10일 정도만 먹으면 이제 다 설사가 나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병원에서. 소월아, 밥 놓고 갈게 이거. 응? 밥 먹어. 소월이에게 밥을 차려준 예슬 씨. 녀석이 맘 편히 먹길 바라며 자리를 비워줍니다. 지금부터는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 미동도 없던 소월이가 조심스레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서는 밥엔 눈길조차 주지 않고 화장실부터 향합니다. 어지간히 급했던 모양인데요. 급하게 용변을 보고 난 후에야 밥그릇에 관심을 보이는 소월이. 하지만 한참을 먹지 않고 주위를 살피기만 합니다.
어느덧 20여 분이 흐르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방문을 열어보는 예슬 씨. 그러자 소월이가 황급히 몸을 숨기는데 여전히 빨갛게 짓물러 있는 녀석의 항문. 약을 먹어야만 차도를 보일 텐데 그 마음을 당체 알아주질 않습니다. 약 냄새가 조금만 나면 이제 바로 밥을 안 먹거든요. 그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소월이에게 약을 먹이려고 간식을 비롯해 온갖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는데요. 반복되는 줄다리기 속 예슬 씨 속도 까맣게 타들어갔답니다. 뭐 보시다시피 그 계속 설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뭐 집안 여기저기에 다 이제 묻고 이러니까 일단 빨리 약을 먹여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 같은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사실 너무 답답하죠. 하지만 치료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일. 예슬 씨가 녀석을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데요. 우선은 회유책으로 시작해봅니다. 수호 나와봐. 응? 병원 가자 병원. 드디어 예슬 씨의 마음을 알아준 걸까요? 빼꼼 고개를 내미는 서울이.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이거는 좀 꽉 잡아주세요. 성공인가 싶던 그때. 괜찮아. 괜찮아. 소월 병원 가자. 일로 와. 여기 맛있는 거 있잖아. 응? 계속되는 포획전. 여기 밑에 들어갔어. 결국 제작진까지 긴급 투입돼 포획에 나섰는데요. 끝까지 저항하는 소월이.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다친 데는 없어요? 물렸는데 고무장갑 끼고 있어도 괜찮아요. 무슨 일이든 시작이 반인 법. 이제 소월이가 건강을 되찾을 일만 남았습니다. 소월이의 사연을 듣고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민 서울의 한 동물병원.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실게요. 설사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엉덩이 쪽이 이제 항문 쪽이 빨갛게 좀 부풀어 있고. 곧바로 진찰이 시작되는데요. 자세히 보니 상태가 더욱 심각한 소월이의 항문. 똥이 계속 묻어있으니까 똥똥 오르듯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짓무르고 젖어있고 애기들 그러니까 막 빨개지고 하는 그것처럼 아프니까 계속 비비고 또 핥게 되고 또 덧나고 또 설사하고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거죠. 배변 채취를 통해 변 속의 세균은 물론 단순 설사인지 여부도 판가름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기생충이 있는지 원충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현미경을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염 검사하려고. 채취한 배변을 현미경으로 관찰해보는데요. 배변 군데군데 동그란 모양의 구균과 길쭉한 모양의 간균이 포착됩니다. 또한 PCR 검사를 통해 장염을 유발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세균성 장염의 주범인 클로스트리디움도 확인이 됐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이가 이전부터 계속 갖고 있었을, 잠복해서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클로스트리디움 같은 그 세균성 장염은 아이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설사하고 그러다 보니 장내 상태가 정상적으로 잘 되지 못하다 보니 그것 때문에 세균이 과다 증식하면서 또 그 모습이 장염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체할 필요 없이 곧바로 정밀 검사를 시작합니다. 엑스레이 및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장기들의 상태를 확인해 보기로 한 건데요. 검사 결과 다른 건강한 고양이들과 비교해 소월이의 근육층이 2배 이상 더 비대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이 소월이의 장에 근육층이 많이 두꺼워져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 사인, 이런 모습 중에 한 가지가 염증성 장질환이 있을 때의 초음파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요.
소월이가 앓고 있는 질병은 염증성 장질환. 소장이나 대장 점막 내에 염증 세포가 침입해 퍼짐으로써 만성적인 구토, 설사 혹은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다양한 장질환을 말하는데요. 소월이의 경우 반복된 설사로 피부에 배변이 많이 묻어있는 상태. 수의료진들이 나서서 직접 목욕까지 시켜줍니다. 아이가 이게 똥이나 이런 것들이 묻어있거나 계속 그렇다고 한다면 피부 질환 같은 것들도 일어날 수 있어서 지금 이렇게 씻겨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길고양이로 살아오며 각종 질병에 노출되었던 소월이. 난생 처음 목욕을 하고 청결과 안전을 위해 발톱까지 깎습니다. 약을 먹지 않는 소월이를 위해 항생제와 함께 설사를 멎게 해줄 지사제를 투여하는데요. 과연 소월이의 장질환은 치료가 가능할까요? 염증성 장질환에 의해서 세균성 장염도 생겼고 대장염도 생겼고 그것 때문에 계속 설사하니까 항문 주변에 피부 질환도 생겼고 혈변도 보고 이런 것들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치료는 아이한테 약을 먹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입원해서 수액 맞고 그리고 주사로 항생제와 이런 약물들이 들어갈 거고요. 그 후에는 처방사료를 계속 꾸준하게 먹으면서 아이가 이제 설사든지 이런 것들이 소화기 회복되는지를 계속 보면서 지켜갈 거예요. 소월이는 입원 후 장기적인 약물 치료를 받기로 결정됐는데요. 화났어? 어? 이상한데 너무 화났어. 깨끗해졌네. 어? 괜찮아. 괜찮지? 응? 지금껏 소월이의 경계가 심한 탓에 한 번도 녀석을 만져볼 수 없었다는 예슬 씨. 만질 수라도 있네요? 네. 집에서는 못 만져봤죠? 못 만졌어요, 한 번도. 좀 따뜻해요, 여기가. 막 구석에 숨어있고 이런 거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좀 불쌍하죠, 많이. 불쌍하고 진짜 쟤를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 생각이 지금 제일 많이 들어요. 사람이랑 잘 살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일단 제가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며칠 뒤 예슬 씨로부터 태어난 소월이의 근황이 도착했습니다. 치료 후 설사 증상이 나아지고 이전과는 달리 경계심도 많이 줄어들었다는데요. 비 온 뒤 땅이 굳는단 말이 있듯이 예슬 씨와 소월이의 우연한 만남이 인생에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연으로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증상 가운데 냄새를 잘 맡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뇌질환도 후각저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럴 때 후각 검사를 하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숯불고기 냄새나 누룽지 냄새를 활용해 정확도를 높이는 검사 방법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김창훈 교수 모시고 후각 기능 장애와 그리고 한국인 맞춤형 후각 검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상상해 보면 뭐 조금 답답할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후각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일상생활에서 냄새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예. 생활이 아주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네. 후각은 풍부한 삶을 경험하는데 매우 중요한데요. 예. 실제로 후각 저하가 있는 환자들은 정상 후각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증 빈도가 훨씬 높다는 보고들이 있어 왔습니다. 네. 특히 냄새를 맡지 못하면 음식의 풍미, 플레이버라고 그러죠. 네. 풍미를 느끼는 데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는 더 나아가서 음식의 선택의 변화를 불러오는데요. 특히 노년층에서는 식욕 저하로 이어져서 영양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후각이 떨어진 환자분들은 음식이 변질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식중독이 발생을 하거나 네.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연기 냄새를 맡고 이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못하게 돼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이런 것 때문에 안전사고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료실에서 만나는 후각 저하 환자들한테 이런 것을 교육을 하고 생활안전에 더 주의하도록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 특정 냄새로부터 특정 사람이나 또는 특정 장소 또는 어떤 경험이 불현듯이 연상되는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스치기만 해도 어떤 냄새는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 향이 있고 어떤 악취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을 망치기도 하시지요. 네. 이렇듯 후각은 다른 어떠한 감각보다도 기억이나 감정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미뤄 봤을 때 후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기능이 있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후각 기능이 우리 일상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 중요한 후각 기능이 혹시 어떤 점 때문에 손상이 될까요? 네. 가장 흔한 원인은 비염이나 부비동염 같이 코가 막히는 경우입니다. 코에 네. 물혹이 생기거나 이러는 경우죠. 냄새를 내는 물질을 받아들인 우리 안에 코의 센서는 코 안의 천장 부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것을 후각 상피라고 합니다. 네. 코 안에 점막이 부어 있거나 폴립이나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냄새 물질이 후각 상피로 올라가는데 도달하는데 문제가 생겨서 후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때 염증이 만성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후각 점막 자체에 손상을 입어서 냄새를 맡는 기능이 더욱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 어떤 환자분들은 급성 상기도 감염, 예. 즉시 우리가 코 감기라고 하죠. 네. 코 감기 이후에 냄새를 잘 못 맡거나 이상한 냄새가 맡아진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주로 상기도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후각 경로에 침입해서 이런 증상을 발생시키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는 후각 장애가 끝내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도 네. 있습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머리를 다쳤을 때, 머리 외상이죠. 예. 머리를 다쳤을 때 후각신경의 미세 섬유가 찢어지거나 두견의 좌상 또는 출혈이 발생하게 되고 이런 걸로 인해서 후각 손상의 정도가 심하게 되고 회복이 잘 안 되는 그런 그 후각 장애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최근 많이 주목받고 있는 후각 저하의 원인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예. 알츠하이머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은 후각장애 또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질환의 초기에 다른 증상들, 인지장애가 나타나기 전부터 후각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 후각장애가 질환의 중증도와도 연관이 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외에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 대사장애 또는 특정적인 그 선천성인 질환, 네. 독성 물질에 대한 노출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겠고 각종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끝까지 못 알아보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자, 후각이 떨어지는 그런 그 원인, 질병 또는 외상 이렇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후각 기능이 떨어지거나 손상된 경우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보통 코가 막히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부비동염이나 코 폴립 등에 의해서 후각 저하가 나타나는 경우는 약물이나 소술적 치료를 시행해서 잘 낫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후각 장애가 다른 원인에 비해서 보통 치료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수술적 치료로 폐색이 되어 있는 곳을 해결해주고 약물 치료로서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나 먹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 후각 신경 자체에 손상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비타민이나 리포산, 아연 등의 약물 치료를 시도하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인 경우는 드문데요. 최근에는 이런 환자분들을 통해서 대상으로 후각 훈련을 시행해서 일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후각 훈련은 일종의 재활 훈련입니다. 최소 3개월의 기간 동안 매일 하루에 2번 정도 냄새를 반복적으로 맡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리고 좋아하는 향을 매일 맡아보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후각신경 전도 경로와 뇌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예. 보통
오렌지, 장미, 복숭아, 계피 등 주변에서 접하기 쉬운 종류의 냄새를 사용하며 훈련을 할 때마다 해당하는 냄새를 머리에 이렇게 떠올리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신경 자체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이 약물 치료보다는 신경을 회복할 수 있는 재활 훈련이 효과적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자, 한편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이 후각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후각 저하가 코로나19 감염증 환자들한테 첫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감염증이 완치가 된 이후에도 후각 장애가 후유증으로 남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실제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들 중 최대 85%에서 후각 저하를 호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대다수의 환자들은 회복이 잘 되나 소수의 환자들은 감염이 완치된 후 1년이 경과된 후에도 후각 저하가 그대로 남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후각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입할 때 사용하는 수용체, 그 리셉터라고 그러죠. 수용체가 ACE2라고 하는데 그 ACE2가 후각 상피세포에 풍부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후각신경은 중추신경인 뇌신경이면서도 바깥으로 노출이 돼 있죠. 그래서 바깥으로 노출되어 있는 독특한 형태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침입에 의해서 손상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냄새를 맡는 우리의 센서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관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이것에 염증을 만들 뿐만 아니라 후각신경을 타고 올라가서 손상을 입힐 수 있어 후각 저하가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후각 또는 미각 저하 증상이 발열이나 근육통 등 다른 증상보다 코로나19의 진단적 가치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후각 저하가 새롭게 발생하는 코로나19 감염증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증상이고 각국에서 이미 벌써 후각 저하를 코로나19 진단 매뉴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을 들어보면 후각 기능 저하가 다른 질병의 어떤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코로나19 이외에도 이 후각 상실로 발병 여부를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질병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후각 기능 상실로 조기에 발병 여부를 알 수 있는 질병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퇴행성 뇌질환, 즉 치매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파킨슨 병의 경우에 질병의 초기부터 치매와 연관되어 있는 물질들이 후각신경로에 축적되면서 후각신경세포에 사멸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치매가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손상되는 현상에 따라서 기존의 냄새를 떠올리는 능력, 인지기능이죠. 떠올리는 능력도 함께 떨어져서 후각기능의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목할 점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나 파킨슨 병에서 본격적인 인지기능의 장애가 진행되기도 전인 경도 인지장애 단계에서 이미 후각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후각 저하가 확인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기존의 치매 검사에 후각 검사를 함께 진행한다면 치매의 조기 진단의 확률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 어느 순간 냄새가 잘 안 난다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셔서 정확한 후각 검사를 받아보시고 실제로 후각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치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자, 결국 후각 기능 장애를 빠르게 확인하려면 검사가 필요할 텐데요. 후각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기존 검사법에는 어떤 한계가 있었나요? 네, 후각 검사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정신물리학적 후각 검사법으로 환자분들이 직접 냄새를 맡아보고 질문에 대답을 하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희미한 냄새부터 맡을 수 있는지, 서로 다른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지, 어떤 냄새인지를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을 분석해서 각각을 역치식
특별 인지 항목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검사에 사용하는 냄새 물질은 반드시 환자가 이미 알고 있는 냄새다 합니다. 때문에 기존 우리나라에서 유럽의 후각 테스트 방법을 한국인의 친숙한 냄새로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성과 잘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고 네. 첫 도입 후에 2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면서 변동한 문화적인 경험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검은 딸기, 블랙베리라고 하는 예. 냄새가 떠오르려면 뭔지를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모르시죠. 그래서 예. 또 어린이들한테 감초의 냄새를 맡아보라 그러면 그 소아청소년들이나 젊은 성인들은 감초의 냄새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모르는 냄새로 나의 후각을 검사를 한다면 이 정확도가 네.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개발하신 한국인 맞춤형 후각 검사법은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한국인 맞춤형 후각 검사법 YSK 테스트, 요프 테스트라고 그러는데요. 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검사자들한테 친숙한 냄새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복숭아, 초콜릿 같은 여러 문화권에서 맡을 수 있는 보편적인 향료의 추가로 누룽지, 숯불고기, 한약재 냄새 등 한국인에게 폭넓게 친숙한 향료를 사용해서 검사 시 불필요한 혼동을 줄이고 환자의 후각 기능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역치 검사에 사용하는 향료로 안전성과 친화도가 높은 장미향의 PEA라고 하는 향료를 채택했습니다. 그동안 역치 검사에서 사용되어 온 부타놀은 불쾌한 냄새와 함께 일정 농도에서는 신경 독성을 지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PEA는 화장품 연료로도 널리 사용될 수 있을 만큼 인체에 무해하고 검사 시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냄새를 임지하게 되는 8가지의 주요 화학적 작용기를 고려해서 이를 고루 함유하는 향료로 후각 물질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후각 검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작용기의 향료만 맞지 못하는 사람들을 선별할 수 있어서 후각 장애의 원인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한국인 맞춤형 후각 검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후각 검사가 다른 큰 병의 신호일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해주신 만큼 혹시나 냄새를 갑자기 못 맡게 된다면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 김창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유행에 널리 이용되는 열화상 카메라에 대해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국내 유통되는 열화상 카메라 3종의 보안 취약점을 긴급 점검한 결과 일부 기기에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에서 많이 쓰이는 기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소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상위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실시간으로 변하는 뇌 혈류 속도를 측정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정희현 교수팀은 레이저를 뇌에 조사할 때 생기는 무늬를 분석해 뇌경색 발생 시 뇌 혈류의 변화와 속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레이저를 생체 조직에 조사하면 얼룩 반점 무늬가 생긴다며 혈구 세포의 움직임 등이 무늬에 반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기술이 뇌졸중이나 혈관 질환 치료법 개발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이스트가 개발한 무선 충전 기술이 적용된 전기버스 올레브가 대전에서 운행을 시작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전광역시는 미래형 친환경 버스 올레브의 개통식을 열고 24일부터 카이스트와 주요 도시철도역 등을 잇는 대덕특구 순환 노선을 시범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레부에 적용된 무선 충전 기술은 정류장에 무선 충전기를 매설해 버스가 정류장에 진입하거나 정차할 때 충전이 되도록 하는 기술로 1시간 충전으로 150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이나 중국보다 먼저 화성 시료를 지구로 가져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는 지난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2024년 화성의 위성인 포보스에 탐사선을 보내 2029년까지 토양 시료 10g을 채취해 돌아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포보스의 토양 시료 가운데 0.1%는 화성에서 온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를 지구로 가져와 화성의 생물권을 연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엔트로피 합금은 있는 걸 가지고 없던 걸 만들어내는 새로운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은 우리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소재인데요. 그중에서도 고엔트로피 합금은 쉽게 늘어나면서도 극저온에 강해 미래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가공 비용은 줄이고 부가가치는 올리는 고강도 초서성 합금을 개발 중인 금속공학자 김형섭 교수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